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의 핵심 쟁점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대표 지시로 위증을 했다는 증인 김모 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눈 녹취가 쟁점입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선거를 위해서 완전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네, 검찰은 이 요청이 위증교사였고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해서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가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위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관련해서 녹취록을 증거로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도지사 선거 당시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KBS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모 씨에게 어떻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냐면 KBS와 김병량 시장에서 짜고 최모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는 대신에 그때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재명 대표로 몰고 가자라고 본인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김모 씨가 기억을 해서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억을 환기를 시켜서 증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통화한 30분가량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실제로 공개된 녹취를 보면 좀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오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주장이죠? 그렇죠. 12차례가 나오고요. 일단 이 김모 씨는요.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둘이 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이 얘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 녹취록에 보면 이 김모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분위기를 인지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그런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달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위증을 교사했다고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자기 이재명 당시의 변호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들은 대로 얘기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자체가 위증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취록 여러 부분에 이제 그 김모 씨가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은 대로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위증 교사로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은 이런 거 아닙니까? 뉘앙스로 봐서 분위기로 봐서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위증 교사로 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확한 물증 증거가 있어야죠. 교사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김모 씨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와 가깝거나 아니면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량 전 시장이 비서였다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굳이 그렇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지만 했다 한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의 그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위증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뉘앙스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심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위증 교사의 재판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판례에서 2014년, 2022년, 2024년 판례를 다 갖고 왔는데요. 보면 이겁니다. 지금 저 피고인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어떻게 위증을 해달라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형이 어떻게 나왔냐면 징역 6개월이 나와요. 자, 2012년
피고인 2명이 1명의 증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다 얘기해.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라고 했다가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위증죄와 위증교사죄에서 어떻게 위증을 해달라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12번이나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12번 얘기한 건 예. 압박으로 느낀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네. 이 판례를 보면 위증해달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고자, 그러니까 이 위증할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사실 뭐 모든 얘기 다 있는데 그 통과 친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이입니다. 이 30분 녹취록에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김인섭 씨랑 같이 일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김인섭 씨가 뭐예요? 백현동 얘기입니다. 네. 백현동 건을 함께 일하시죠?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장 가까웠던 김인섭 씨와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도지사로서 그런 모든 것들과 그런 브로커 일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함께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 16년 전에는 물론 뭐 김종량 씨의 수행 비서였을지 몰라도 이미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였던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백현동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라는 그 대목에서 뭔가 가까운 사이라는 거를 인지시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친분이 아니라는 건 문제가 있죠. 예, 언급해주신 판결 내용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번에 하나 추가됐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총 5개가 됐습니다. 이 사건 수원지법에서 심리를 하는데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 배당이 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어떤 재판부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이미 이 재판부는요, 이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맡게 되면서 이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재판부입니다. 이번에도 이 사건을 이 똑같은 재판부가 맡았어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진 재판부가 똑같이 다시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렇게 네.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은 들고 뭐 의견은 존중합니다만은 아무리 정치가 사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배당이요, 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조직법이나 관할이라든가 법관의 사무분담에 따른 예규 이런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는 그 사실관계나 혐의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피고인만 동일한 사건일 뿐입니다. 네. 만약에 피고인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서 다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판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그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어떤 정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뭐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고 해서 재척이나 기피 사유가 되는 것도 전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당선 무효형이면 이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가고 의원직을 잃는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민주당이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434억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의 유무죄 여부를 예. 정당의 책임으로 연결시킨다라는 법리가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 후보로 만든 정당 자체의 책임이 되느냐라는 인과관계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100% 저는 위헌 소송에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이 대표 개인 혐의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주장입니다. 100% 위헌 소송에 좀 걸린다는 건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좀 있습니까? 글쎄요, 이건 민주당 측 주장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후보들의 어떤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예. 누군가가 이 선거 후보자가 이런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나중에 당 재산으로 이거를 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연좌제가 아니냐.
사실상. 그리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어떤 이 개정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위헌이 된다라고 보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사건이 갔을 때도 위헌 판단이 나지 않고 다 합헌이라고 판단이 났던 부분도 있고요. 그 취지가 뭐냐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우리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 절차인데 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제재가 가해져야지만이 공정성 저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전체적인 취지에서 종합을 해보자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를 심사를 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서 형량을 하게 됩니다.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는 정도의 제재는 합헌으로 판단이 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요. 이게 뭐 위헌 시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위헌 판단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방금 변호사님은 또 뭐 합헌 의견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그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434억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허지원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위헌 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를 끝내시고 나면 여러 가지 법률 때문에 당선 무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끝나고 나면 그러면 국민의힘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동일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책임은 뭐 지게 되면 양쪽이 다 지는 거고 만약에 뭐 위헌 소송에 가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다 안 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100% 위헌 소송에 걸린다 이런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당은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약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이라든지 부동산 자산도 있고 그걸 또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액수로 따지면 1,000억 원 가까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봉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434억은 쉽게 낼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대로라면 사실 이건 당이 먼저 책임져야 되는 게 맞고 현행법을 따라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책임을 도리어 이제 그 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당의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뭐 구상권이라고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당의 자산을 당신이 개인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은 아니 당만 빠져나가면 된다 하는 위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도 책임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도 사실상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분명히 그때 그런 어떤 그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원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이죠. 그러면 그 책임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점점 커지고 있는 야권 사법 리스크 살펴봤습니다.